21대 국회 개원식이 임기 개시 한 달 반 만인 내일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당 대표로서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부재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은폐 의혹이 있는 서울시가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2만 호를 포함해 모두 77만 호의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범정부 주택공급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조문 정국에서 미투 정국으로 전환된 여야의 날선 공방과 극적 합의로 문을 열게 된 7월 임시국회 쟁점에 대해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 상임위 중계방송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내일 국회 개원하는데요.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반 만에 지각개원입니다. 진통 끝에 내일 개원식이 열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서영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 공식적으로 알리는 개원식이 내일 열릴 예정인데 임기는 5월 30일 날 시작이 됐는데 한참 뒤에 지금 개원식이 열리네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인 내일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1987년 개원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있을 예정입니다. 강민석 청원의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내는데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내일 예정돼 있던 일정을 연기하고 대통령이 국회 개원을 축하하러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정 연설 이후 약 9개월 만인데요.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개원 연설문을 이미 여러 차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강민석 대변인은 연설문을 9번째 고쳐 쓰고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대통령 연설은 30분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과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을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최근 국민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문제와 여야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네, 내일 개원식 대통령 연설을 시작으로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이 잇따라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가 빼곡한 일정으로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오는 20일과 21일에 대정부 질문은 22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여야 원내대표가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하고요. 이어서 22일 수요일에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경제 분야는 23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는 24일에 진행됩니다. 장관들이 출석하는 대정부 질문에선 부동산 정책과 대북 정책 등 현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0일과 다음 달 4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과 공수처 관련 법안이 처리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상임위별 법안 소위 위원장 배분 문제도 합의했는데요. 기존 복수 법안 소위를 뒀던 8개 상임위에 더해 복지위와 행안위, 문체위도 복수 법안 소위 체제로 개편해서 모두 11개 상임위의 법안 소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통합당이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에 또 법안 소위 문제까지 합의를 했는데요. 남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 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과 정보위 선출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네, 어제 여야 합의문에는 지금 말씀하신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개원식에 앞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래통합당은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가 열렸는데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에 7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집값 고공행진을 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70 부동산 대책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지 못했다고 보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집값 안정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 있다며 실수요자 보호의 대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인식을 심어드림으로써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를 철저하게 해소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세제 강화에 이어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선 수도권에 7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2만 호를 포함하여 총 77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 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런 문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오늘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는데요.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합당은 검찰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틀 전 당 대변인을 통해 간접 사과한 이후에 논란이 일자 다시 한번 직접 사과한 겁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인의 부재로 현실적으로 당의 진상조사는 어렵다며 서울시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서울시가 아닌 검찰 조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피해자 호소를 묵살하고 은폐한 의혹이 있는데 서울시의 조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임검사나 혹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성추행 사건의 진실,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과정, 그다음에 묵인이나 은폐한 그런 공모 흔적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는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한 영혼 없는 반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입장 발표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과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단체와 인권 전문가,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이 오늘 거행됐습니다. 6.25 전쟁 영웅이면서도 친일 행적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지도부가 대부분 영결식에 참석을 했지만 민주당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 영결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엄숙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장의위원장인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조사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상징이자 한미 동맹의 상징이었다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그러면서 백 장군과 전우들이 함께 피와 땀, 눈물로 지킨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쏘라고 부하들을 독려하며 진두지휘하시면서 낙동강전선을 지켜내셨습니다. 장군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남아 같이 갑시다를 외치실 것입니다. 추모사를 낭독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한국전쟁 지상전투의 가장 절망적이고 암울한 순간 유엔군 전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군을 이끌고 기초를 다진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우여 안녕히 가시라는 마지막 인사말로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6.25 전쟁 영웅이자 친일 행적 논란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고 백장군 영결식의 여야 지도부의 참석 규모도 대조적이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 1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통합당은 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고 백선엽 장군 빈소를 조문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끝내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조문하거나 또 격에 맞는 예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전쟁 영웅을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백 장군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과 간사인 황희 의원,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결식 이후 고 백장군은 6.25 전쟁 당시 착용한 전투복 차림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한 기자, 오늘이 7월 15일이 이제 공수처법 시행일인데요. 공수처장 후보 국회에서 이제 2명을 추천하는데 추천하는 이 후보 추천위원회도 아직 구성을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여당목 추천위원 2명을 선정했는데 이 중 이 장성근 전 변호사가 이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은 게 논란이 되면서 이 발표 당일날 사임을 했고요. 이틀 전에 그랬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아무도 선정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당은 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을 설치하려면 이 감사원, 선관위처럼 별도 규정이 있어야 된다. 공수처 검사는 헌법이 규정하는 검사로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이 공수처법상 추천위 7명 의원 중 2명은 이 야당 교섭단체가 반드시 뽑아야 되는데 이대로라면 이 추천위는 이 출범조차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나왔던 주장이 그러면 공수처법을 바꾸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오늘까지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으면 개정에 나서겠다는 태도였는데 오늘 회의에서 좀 개정 얘기가 나왔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 이 당 지도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 지난달과 최근 들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좀 보이는데요.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공직자의 위법 탈법을 조사하는 기관의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네, 첫 번째 보셨던 영상이 지난달에 있었던 회의고 이 두 번째 영상이 오늘 아침 회의인데요. 네, 두 번째 게 오늘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법 개정을 거론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이 대표가 정작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늘 안타깝다 정도로 수위를 상당히 낮췄습니다. 일단 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 법 개정 카드를 도로 집어넣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한 익명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날치기 하듯 법을 개정하면 결국 야당 동의 없이 출범시켰다는 건데 이 공수처장 자체에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같은 이 설립 취지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면은 이 추미애 장관과 대립하면서 안 그래도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급상승한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아니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시기적인 고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단독 원구성을 마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공수처법 개정까지 추진하면 여론이 좋지 않을 거라고 봤을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시기적으로 좀 어수선하다. 이 상황이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고 사실상 공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부분을 개정한다면 공수처법 핵심이 바뀌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 지금 계속해서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도부와는 좀 별개로 이 소속 개별 의원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오늘도 이 박범계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관련 법의 개정도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범을 위해서 정 필요하다면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다만 이 두 사람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 박범계 의원이 다각도에서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데 비해 최고위원이기도 한 이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의견과는 별개로 지금 당은 공식적으로 법 개정을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개별 의원과 이 지도부 이 두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정의당 이야기로 가볼까요?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을 거부를 했고 이게 논란이 되자 심상정 대표가 사과를 했었는데요. 이걸 두고서 내부 갈등이 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류호정과 이 장혜영 의원을 비판하는 쪽 그리고 반대로 심상정 대표를 비판하는 쪽 이 두 개의 입장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전자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이 당원 게시판에는 류호정 의원을 이 당원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이 당원 소환이 뭐냐면은 당원 요구에 따라서 이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출당하는 조치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두고 지금 내부 격론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심상정 대표 사과를 두고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사과라는 표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또 홍명보 혁신위원회 발언은 좀 더 수위가 셉니다. 류호정, 장혜연 두 의원의 권위를 손상시켰고 또 혁신위를 허수아비 취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정의당을 탈당한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젊은이들의 감각을 믿고 그들에게 당 주도권을 넘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이 장혜연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솔직히 당황했다면서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있다면 이 갈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부가 또 중요할 텐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큰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앞서 이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이 심 대표가 조문 거부로 논란이 컸으니까 정리하는 입장을 낸 거라고 약간 수습하는 입장을 취했고, 그리고 장 의원도 이 심 대표가 직접 만났는데 자신의 관점을 여전히 존중하는 걸 확인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유호정, 장혜영 의원 피해자 쪽과 연대하겠다고 표현했던 거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을 좀 응원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는 그런 분위기긴 하죠.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도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2차 대유행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빨리 종식되려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필수적인데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 업무보고에서 올해 말까지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관건인데 정부는 3차 추경안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예산 1,900여 원을 편성해 올해 말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제 개발은 올 연말까지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좀 더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현재 국내에선 녹십자가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를 활용한 혈장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오는 9월 임상시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동물 실험에서 바이러스 수치 감소를 확인했고 이번 달에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기 전파 가능성을 밝히면서 비말 방지 마스크보다 더 강력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지금 공기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잖아요.
그러면은 마스크 쓰는 거에 그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대한 기준은 크게 안 달라져도 됩니까? 공기 전파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좀 더 마스크의 종류를 좀 달리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기 전파의 가능성이 제기된 거고 대부분의 그 코로나의 전파는 비말 전파랑 접촉 전파이기 때문에 이 밖에 박능우 장관은 감염 경로 파악이 안 되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9%대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복지위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심각 단계 이상일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120여 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수는 2,020명, 하루 6명꼴로 OECD 가입국 중 1위입니다.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주 처벌을 강화하자는 노동계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될지 주목됩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화재 사고. 이 사고와 판박이라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역시 40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지만 해당 원청업체에 대한 벌금은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노동계는 원인이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말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이 적용하는 양형 기준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양형 기준 이 자체가 이미 지나치게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 그동안에 검찰 또 법원 이 산업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과실범 또 행정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2013년부터 5년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을 보면 사업주 10명 가운데 9명꼴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고 평균 벌금 액수도 45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업주와 같은 원청 책임자가 아닌 현장 직원만 처벌되는 사례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안전조치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돼 현장 관리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처벌에 하한선을 두고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이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별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경영계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데 처벌만 강화하는 건 과잉 형벌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안전 업무와 관련 없는 법인의 모든 이사와 발주자인 도급인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업주가 이걸 고의적으로 어떤 사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위반한 게 아닌데 이거를 고의공으로 해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한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저희로서는 불법의 정도나 어떤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은 좀 과하지 않나는 측면이 있고요. 산업 현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법 제정을 놓고 21대 국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와 의료 기반 부족 등의 한계점이 나타났다며 15년간 동결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겠다면서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 실적을 쌓기 위한 단기 일자리 창출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 정부가 대규모 예산으로 임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 정책 실패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정 실패를 국민 혈세로 막겠다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간의 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의장은 올해 예정돼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한국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싱 대사가 한반도 문제에 일생을 헌신해온 만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정 72주년을 기념하는 제헌절 경축식이 내일 여는 국민의 국회라는 주제로 모레 국회의사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경축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 11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축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좌석 간의 간격을 유지하고 경축 공연을 생략하는 등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5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성추문 의혹에 휩싸이며 핵심 광역단체장 두 곳이 공석이 됐습니다. 미니 대선급으로 판이 커져버린 내년 4월 재보선에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여당을 향한 미래통합당의 무공천 압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4월 단체장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과 부산 두 곳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문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당원 당규에 따라 무공천을 검토했었는데요.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치러지게 되면서 고민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 규모와 상징성을 고려하면 포기할 수 없는 선거가 됐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내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경기도지사 선거도 치러질 수 있는 만큼 공천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이번 재보선을 회생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역대급 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여당 책임론을 부각할 수 있고 또 최근 선거 4연패를 뒤집고 대선까지 노려볼 수 있는 찬스란 건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며 일찌감치 사전 대비를 주문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출직이 자기 책임으로 사직한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들어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내년 4월 재보선을 놓고 역대 이런 재보궐선거는 없었다며 초유의 선거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추문으로 인한 걸석인 만큼 다른 때보다 많은 여성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판이 커져버린 4.7 재보선. 대선급 보궐선거에 오를 후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상시 감찰을 추진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소속 공직자들의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근본적인 관리 체제를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기강회의를 바로잡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내부 검토를 거쳐 성폭력 등 범죄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당내 별도 기구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위 형식의 임시기구가 아니라 당 직제 개편을 통한 상설기구로 만들기 위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 중인 당원 당규 개정 논의에 이 문제도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구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시 감찰을 통해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제소나 당대표 직권 명령 등이 있을 때 특정 사안 그리고 특정 인사에 대한 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기강회의 사건 사고가 반복되자 이를 바로잡겠다라며 나섰습니다. 범여권으로 미투 의혹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상시 감찰 기구를 통해서 민주당은 당 기강 단속과 함께 성추문에 대한 역풍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오는 2022년 대선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당의 대권주자 원희룡 제주지사. 오늘 당 초선 모임 특강에서 차기 집권을 위해서는 보수, 진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난 광폭의 정치 전략이 필요하다며 진짜 친문, 이른바 찐친문 빼고는 누구든지 손잡아야 한다고 말해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통합당 초선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한 원지사.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물러나고 8월 전당대회 또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다 보면 당내 구심력과 통제력이 약화할 것이고 튀어나올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과의 반문연합 구축을 주장했습니다. 원 지사는 친문에서도 찐친문과 반친문이 분화될 것이라며 그 울타리에서는 찐친문을 빼고는 누구든지 손잡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외연 확장에 대한 정면 돌파 없이 끼리끼리 집권을 하다 보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 지사는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2022년에도 집권하지 못하면 통합당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며 당의 위기감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5번 연속 실패한 당을 원치 않는다.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이 당은 해산하라는 국민적인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당의 현 주소에 대해서 뼈아픈 평가를 내렸습니다. 연일 여의도 강연 정치를 이어가면서 차기 대권주자 입지 다지기에 본격 돌입한 원희룡 지사. 과연 그의 예언대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 튀어나올 사람들이 생겨날지 또 통합당은 외연 확장을 통한 광폭의 정치 연대를 이룰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그 뉴스앤 이슈 국회 방송 지금 뉴스앤을 대표하는 두 분이신데 최근에 다른 방송도 두 분 같이 뭐 했다고 그러던데. 저 영광입니다. 어디 같이 움직이시나요? 계속해서? 아닙니다. 교수님과 함께 방송하는 데는 정말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어쨌든 모 방송국에 장성철 소장 고정으로 나가시고 저는 그날 땜빵으로 하루만 나가서 계속 하는 것은 불발이 됐는데 어쨌든 뭐 장소장과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저희 쪽에 계속 주실 거죠? 그럼요. 오로지 여기. 네, 이번 주에 이른바 조문연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별세했던 고 백선엽 장군 오늘 이제 영면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정말 한국 전쟁 때 있었던 활동을 중심으로 전쟁 영웅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시기에 또 일제 친일파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공과 둘 다 있다고 봅니다.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일파 행정을 했던 부분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고요. 거기든 비판하는 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6.25 전쟁 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부분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공과 과가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있는 역사 그대로를 우리가 보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둘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의 과거의 문제 때문에 공도 있는 걸 공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또 공이 있다고 해서 과가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과를 공존하는데 그랬을 때 지금 현충원 안장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현충원 안장 문제는 국가를 위해서 공로가 인정되고 훈장도 받았고 이랬으니 현충원 안장은 기준에 맞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 예전에 친일 행정을 했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도 다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현충원에 안장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좀 안타깝고 저는 물론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의 주장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공과 가가 있는 부분은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으면 그게 뭐 예전의 행적이 그랬다고 해서 그 기준마저도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최진봉 교수님의 말에 전 동의를 표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덧붙일게요. 우리 백선엽 장군께서 활동하셨다고 하는 간도 특설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간도 특설대가 우리나라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했는지, 그리고 아니면 백장군이 그 시대에 한참 활동할 때 활동을 했는지 이런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뭐 마적대, 팔로군, 동북 항일 연군, 공산주의 계열의 그러한 50만 명의 간도에 있는 조선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토벌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자서전에는요, 순찰은 했지만 교전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했다, 거기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친일파야, 그렇기 때문에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어라고 공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기준이, 저는 뭐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별도의 보고.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사안마다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원봉 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전에 얼마나 많이 또 논란이 됐습니까? 그랬죠. 그분이 우리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일했던 부분, 공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북한에 가서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을 또 독립 열사로 지명하는 부분에서 또 얼마나 많이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북한에 있었지만 김일성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많은 부분 충돌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과 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행적이 일정 부분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공과 가를 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 또는 뭐 여야가 너무 다른 시각으로 본인들이 유리하게 판단하지 말고, 이 두 사안이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한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부 여당과 대통령께서 김원봉에 대한 그러한 잣대를 동일하게 좀 우리 장군님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김원봉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원봉 독립운동 했어요. 하지만 6.25 때 난파간첩들 훈련시켰고요. 그다음에 평안북도에서 군량미 생산을 해서 군량미를 댔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 6.25 남침에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최고의 유공자 훈장 달아주고 술 한잔 바치겠다고 하고, 우리 백선엽 장군한테는 홀대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좀 잣대가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저게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홀대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충원 안장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방 군인장으로 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조문도 했고, 또 유감 조의도 했고,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홀대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건 추가 논의도 가능한데요. 오늘 자리에서는 이 정도 하시고요. 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조문 기간이 끝나고 이제 미투 전국으로 상황이 전환이 됐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은 서울시로 넘겼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부적절하고 잘못된 겁니다. 서울시는요,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에게 상담을 했다. 하지만 묵살당했다. 그리고 은폐. 그리고 이 피해자가 조사받고 있는 그 시간에 서울시에서 알았어요. 이러한 공무원 비밀 누설 관련해서 서울시는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조사단 저런 아무 수사 강제권 없잖아요. 누구를 불러가지고 강제적으로, 예를 들면 너 휴대폰 좀 가져와봐. 여기 누구랑 통화했어. 이런 조사 할 수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실질적인 효력도 없는 저런 조사단은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좀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부적절한 결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조사의 대상이다, 수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일단 서울시 전체가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직원들이 알고 있었을 수는 있겠죠. 또한 지금 현재 그러면 왜 이런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서울시의 진상조사단을 꾸리면서 외부의 전문가들, 예컨대 뭐 인권 전문가, 그다음에 여성단체, 그리고
법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조사단을 꾸리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워낙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다른 고소 사건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뭐 유포한 행위란 이걸로 다시 고소가 들어와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가 들어간다면 모를까. 이 사안 자체만 가지고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하는 것이 결국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민간 종합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예컨대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 어떤 고소 사건과 연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건 이제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하겠죠. 근데 그 단계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서울시가 최대한 배제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꾸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꾸릴 수는 있겠지만 정말 누가 봐도 공정하게 심사하고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 소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수사권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고소를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말 서울시의 진상조사단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장 소장은 보고 있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피소 사실 누출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과 청와대 쪽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양쪽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이 밝혀졌던 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어느 쪽이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뭐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차후에 조사를 통해서 이게 사실이라고 밝혀요. 누군가가 그러면 누설을 했다고 밝혀진다고 하면 그건 전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이런 그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젠더 특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미 고소가 들어가기 1시간 30분 전에 시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가 사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한 전제에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도 이미 그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이 그걸 알았고 경찰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둘 중에 누군가가 누설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 서울시의 젠더 특보는 이 기사가 사실이라는 얘기를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이미 1시간 30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고소가 들어가기 전에도. 그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조사받고 있는 과정 중에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밤에 서울시의 시장과 참모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잖아요. 물론 이 사실만 갖고 했다고 하진 않지만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로 낱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또 정의당의 내용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당 의원들이 조문을 거부하자 또 심상정 대표가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과연 진보 정당의 정체성에 맞는 것이냐 하는 갈등이 또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대표가 잘못한 겁니다. 여태까지 정의당이 지켜온 가치 그리고 자신들의 강령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했어요. 정의당 강령을 보면은요, 약자를 대표하는 데 우선적 노력을 하겠다. 강자의 폭력이 일상화됐다. 우리가 바로잡겠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강령이 있어요. 그 강령을 따른 의원들을 칭찬을 해줘야지 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결국에는 심상정 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얽매여서 자신의 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저버린 행위를 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사과라는 표현을 쓴 게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두 의원이 조문을 안 가겠다고 한 건 그건 개인적 의사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또 본인이 조문을 간다. 그것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조문 가는 것과 이 문제의 사안을 어떻게 보는 거는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마지막 세상과 이별하는 것에 조문을 표하는 것과 그분이 했던 행적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건 저는 다르다고 봐요. 충분히 다른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같은 생각으로 봐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둘 다를 저는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심상정 대표가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무작정 옹호를 한다거나 뭐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한다거나 이러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이 조문하는 것과 이걸 별개의 문제로 보고 이 문제도 그렇게 접근하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도덕과 윤리, 규범 이것은요 잣대가 정확해야 합니다. 나랑 친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좀 더 관대하게 한다. 이거는 공직자고 사회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런 부산시장이 이어 서울시장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내일 이제 이재명 지사 또 뭐 나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재보궐 논란이 되면서 새롭게 주요 정치인들을 새롭게 주목해 볼 만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권 후보로서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지지도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유죄로 판정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고 재보궐선거도 일단 뭐 서울시장,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주목을 받을 수 그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두 개의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민심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과 성적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두 정당 지금 거대 여야가 중요한 어떤 분수령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당대표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 판을 어떻게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감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요 절대로 공천하면 안 됩니다. 자신들의 당원 96조 2항에 나와 있잖아요. 부정부패, 중대한 잘못으로 자신들의 잘못이 있으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뭡니까? 바르지 않고 타락한 그런 행동을 얘기합니다. 성범죄, 이것은 중대한 잘못 아닙니까? 왜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당원해 놓은 그런 약속조차 지금 와서 거부하려고 합니까? 저는 김부겸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원 뜻을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김부겸답지 않은 얘기를 하셨다라고까지 저는 비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내일 국회 공식 개원식을 하네요. 임기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시작이 됐는데 뭐 소감이 어떻습니까? 뭐 늦게 해서 좀 안타깝고요. 47일만이고 사실 1987년 이후에 최장 지각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국회를 보면서 타협의 정치도 없고 사실은 이제 서로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으려는 생각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늦게 지각을 했으니까 지각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일하는 국회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라도 제대로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달라. 과거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지적은 별로 안 하시네요. 새로운 희망을 주시려고 그랬나. 상당히 원론적이고 이제 바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요 이렇게 늦은 개원은 여당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무책임했어요. 여당이 여당답지 못했습니다. 전략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80석 줬으면은 국민들께 줬으면 그 권한을 행사해야죠. 자기네들 뜻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질질 끕니까? 결국에는 눈치를 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눈치를? 누굴 눈치? 추미애 장관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불만이 높아졌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졌고 박원순 시장 이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이 높아졌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민심이 나빠졌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뜻대로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집권 여당답지 못해요. 집권 여당이 명확한 원칙을 갖고 야당을 포용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21대 국회를 이끌어 갔으면 훨씬 더 큰 박수를 받았을 것인데 너무 오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 소장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여당도 물론 잘한 게 100%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야당도 정말 잘못한 게 많아요. 그 발목 잡고 그 법사위원장 그 자리 그거 안 준다고 그렇게 목리를 부려서 되겠습니까? 장 소장 말처럼 숫자로 하면 법사위원장 여당이 가져가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정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법사위원장 한 자리 때문에 상임위원장 다 안 하겠다고 때려치고 부의장도 안 하겠다고 때려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목소리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인정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장수장이 늘 얘기하잖아요. 180석 있으니까 가져가도 인정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줬다고 그렇게 목리를 부리고 국회를 안 하고 개원을 못하게 발목 잡은 게 어딥니까? 미래 소합당 아닙니까? 네,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이 되면요. 치열한 공방이 전개가 될 텐데 가장 주목해야 할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뭐 인사청문회, 공수처,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사안 관련해서 공수처 뭐 7월 임시국회 중에 진전이 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공수처요? 네, 관련. 없죠. 왜냐하면은 통합당이 지금 할 생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와야 자기네들이 추천위원회 위원을 우리가 추천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잖아요. 역대급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네, 대정부 질문. 그렇죠. 네.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될 거고 여당을 공격할 만한 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야당이 신났다. 그래서 싸움박질 국회를 보게 될 것 같다. 그럼 22일부터 지금 대정부 질의가 시작이 되니까 네. 그때부터 주목할 만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유일하게 제가 장수장한테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공수처장 하는데 왜 야당이 안 오늘 첫 들어오느냐. 번째 주제에서도 동의 상당히 하셨어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예. 중간에 가서 동의가 안 됐는데 어쨌든 장수장이 지난번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방송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수처장 임명하는 거 이 문제 후보 추천위원회 왜 안 들어오냐 야당이. 예. 한 명을 2명 중에 한 명만 반대해도 추천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안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100% 공감하고요. 공수처는 출범하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후보도 추천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꼭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봉 선거인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주말에 다시 북상하면서 토요일 제주와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만은 지난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했던 21대 국회가 한 달 반이 지난 내일이야 이제 공식 개원식을 갖게 됩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선서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또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라는 소명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